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국회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국회에 관한 재정에 관한 권한과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일까요? 네, 지금 국가 예산 추이를 보면요. 이게 단위가 조원이거든요. 네,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558조가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됐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예산안을 세워요. 예산안이라는 거는 이 돈을 어디에 쓰겠다라는 그런 계획인데요. 네,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지만 예산안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돈을 혹시 이상한 데 쓰지 않을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한번 감시하고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야지만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국회는 우리나라 재정, 돈과 관련된 권한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국회의 권한 중에 재정에 관련된 권한과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을 공부하는데요.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은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해서 국회가 감시하고 통치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의 대표적인 것이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이제 국감이라고 줄여서 얘기도 하는데요. 이 국정감사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합니다. 보통 국회가 9월에 개원을 하고요. 10월쯤에 국정감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요. 이 국정감사 기간에는 행정부처 사람들을 필요하면 불러요. 지금 여기는 교육부 장관이 나와 있는 모습인데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불러서 질의, 궁금한 거를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정부가 잘 운영이 되는지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 권한 중에 재정에 관한 권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재정이라는 것의 의미는 정부의 세입과 세출입니다. 세입이라는 거는 정부의 수입이고요. 세출이라는 거는 정부의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걷고 돈을 쓰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재정이라고 해요. 이 재정 맞춤법 보면은 I죠. 우리 약간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재정이라고 하면 법을 새롭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재정이었거든요. 근데 이 재정 I를 쓰면 이거는 돈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걷고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 계획을 우리가 예산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정부의 수입은 어디서 오냐면요.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와요. 그럼 국민의 세금. 우리가 내는 그 세금으로부터 정부가 수입을 얻게 되고 그것을 갖고 이제 돈을 어떻게 쓸지 정하는데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 정부가 세운 예산안이 제대로 됐는지 깊이 있게 논의하고 또 확정까지 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관한 권한은 정부가 세운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재정에 관한 권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입니다. 이 두 개 용어가 약간 다르거든요. 감사와 조사가 달라서 비교해 볼게요.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정조사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정기적이라는 거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감사의 대상은 국가 운영 전반입니다. 국정 전반이에요. 국정조사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이 국회의원들이 직접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거를 국정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보통
10월 달쯤에 네, 국회의원들이 국정 전반, 행정부가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네, 이런 것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임명 동의권인데요. 네, 임명 동의권이라는 거는 임명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자리에 앉히는 거를 임명이라고 해요. 근데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헌법기관 구성원을 우리가 뽑을 때 네,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국회의 동의는 일반 의결 정족수가 필요한데요. 적용이 되는데요. 일반 의결 정족수는 네, 제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직위를 한번 적어보면요. 일단 대법원장, 네, 그리고 국무총리, 네, 헌법재판소장 등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헌법기관이라고 하면 네, 헌법에서 명시한 기관들이거든요. 네, 대법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헌법재판소 네, 이런 것들이 헌법기관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임명할 때는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장관의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른데요. 네, 장관. 네, 행정 각 부처의 장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는 해요. 국회에서. 네, 인사청문회는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장관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하지만 임명 동의는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본회의를 열어서 임명 동의가 없어도 그냥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행정부 부분을 배울 때 이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행정부에서 일하는 이 장관은 네, 임명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런 건 뉴스에 좀 잘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국무총리로 앉히고 싶으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합니다. 그러면 네,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하고요. 그리고 본회의를 열어서 네, 표결을 해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네, 임명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결이 되면 대통령 임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임명 동의권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네, 대통령이 혹시 이상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을까 해서 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탄핵소추권입니다. 네, 국회가 갖는 탄핵소추권은 먼저 대상은요. 고위공직자입니다. 네, 근데 여기 이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이 됩니다. 네, 대통령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요. 어떤 경우에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냐 하면 이 고위공직자가 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차는요. 네, 탄핵 절차는 이 국회는 탄핵 소추권을 갖고 있어요. 네, 탄핵을 시킬 수는 없고요. 탄핵을 의뢰할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권은 의결된다고 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최종적인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종적으로 탄핵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탄핵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만 이 탄핵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권이 2번 발의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요. 일단 대통령의 경우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려면 일반 의결 정족수가 아니라요. 네, 제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의결이 됐던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고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에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네, 2016년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됐어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서.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기각이 됐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인용이 됐어요. 인용이라는 거는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임기 중에 파면이 됐습니다. 네, 탄핵의 의미가 임기 중에 그 사람을 파면, 직위에서 내려오게 하는 건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 최초로, 헌정사상 최초로 그 탄핵 결정이 인용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입법부가, 그러니까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주요 수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네, 서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 수단이 뭐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면요. 네, 오늘 배운 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입법부, 행정부를 삼권 분립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입법부, 행정부가 특히 견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는데요. 입법부는 국회이고요. 행정부는 정부입니다. 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 우리 3가지 공부했죠. 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네, 첫 번째는 국정감사조사권, 네, 두 번째는 각종 동의권, 특히 임명 동의권을 공부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탄핵 소추권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입법에 관한 권한에서 외국과 맺은 조약, 또 예산안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동의권은 좀 더 정리를 해보면 동의권에는 임명, 예산안, 외국과 맺은 조약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면 국회는 이런 방식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데요. 네, 정부는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냐? 네, 이거는 뭘까요? 네, 정부가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네,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봤을 때 보면 알겠지만 훨씬 많아요. 이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국회가 어떤 국정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임명동의권이 행사됐던 사례를 볼게요. 네, 현재 국무총리는 정세균 국무총리입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죠. 국회에서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을 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했고요. 본회의를 열어서 임명동의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가결이라는 것은 통과된 건데요. 임명동의안 가결의 정족수는 제과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찬성이 164표, 반대가 109표 해서 임명동의안이 가결이 된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헌법재판소장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출석원이 293명이에요. 그런데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임명이 되지 못했죠. 다음은 탄핵소추권입니다. 탄핵소추권, 특히 대통령 탄핵 절차, 헌정 역사상 2번의 탄핵소추권이 있었는데요. 일단 국회에서 탄핵 의결,
의결이 돼야 돼요. 네,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제적의원 300명이기 때문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네, 탄핵 심판을 하는데요. 탄핵 심판이 결정내기 위한 정족수는 재판관 9명 중에 6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네, 지금 파면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 결정이 이루어졌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네, 기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초성 퀴즈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을 갖죠. 네, 이거를 재정에 관한 권한이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 국회는 매년 국정 전반에 대해 국정감사를 내하여 국가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조사하고요. 국정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죠. 네, 3번, 국회는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장관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한다. OX 문제인데요. 네, 이거는 X입니다. 왜냐하면 장관의 경우에는 임명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국회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탄핵 심판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한 부분을 모두 마무리하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행정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